분위기 바꿔봅니다. 혼돈 속에 빠진 대선 레이스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제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소감 이제 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선 100일 이제는요 내일부터는 두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경쟁도 격화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유진 아나운서 엎치락 뒤치락 자고 나면 막 바뀌고 있어 결과가.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41.8%, 이재명 후보가 39%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전주와 비교해보면 좀 양상이 달라졌어요. 윤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했고 이 후보는 소폭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주보다 좀 확대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번엔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6.3%, 이재명 후보는 36.9%를 기록했는데요. 윤 후보가 9.4%포인트 격차로 앞서 나가면서 여전한 지지율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각 조사마다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질문 문항은 뭐였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수치상의 격차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도 제가 이 뭔가 100 선거 100일 남은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 D-100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100일 전의 민심의 향방이 이 대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직선제 후에 모두 7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6번의 대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1992년입니다. 대선 52일 전 여론조사에서 당시 김영삼 후보가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도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97년도에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이렇게 3자 구도 선거에서 대선 97일 전에 했던 이 여론조사에서는 네. 당시 김대중 후보가 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실제로 97일 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허. 이후에 있었던 2007년, 2012년, 2017년 대선에도 100일쯤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간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7번 중 6번이 그랬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2002년 대선이었습니다. 이때 대선 101일 전에 1위를 했던 후보가 이회창 후보였는데 어허. 이 여론조사 이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집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하하. 이게 근거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 D-100일의 여론조사의 향배에도 뭔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물론 양 진영 선대위 모두 아직은 그 사이에 정치란 게 모른다, 많이 일어난다고는 하겠지만 일단은 저렇게 데이터상으로 딱 결과가 저렇게 나오네요, 또. 네, 그런데 100일 남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종전 대선들과 좀 다른 게 워낙에 변수가 많이 있고 또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이 향후 지지율 출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후 수사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뭐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각 후보들 뭐 완주하겠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또 이합집산 그리고 확종 연횡할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여파에 따라서 어떻게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아직까지 종전에는 2030 세대가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연령층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2030은 실리 그리고 실속을 챙기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 가늠하지 못했다는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 표심을 어떤 후보가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서도 지지율 향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우리 제작진이요. 변수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판에요. 보세요. 검찰, 공수처 수사의 앞으로 향배, 부동산 정책,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민심의 동요 요인이라고 꼽고 있죠. 후보 단일화, 얼마 있으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비호감도 역대급으로 그 유력한 1, 2위를 달리는 후보가 비호감도도 높다. 그리고 2030 청년층 MZ세대 표심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이재명 후보가 3박 4일간 호남으로 민생버스를 메타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기대, 민주개혁 진영 국민들의 기대, 호남의 기대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 당선되게 만들어주세요. 공평히 되십시오. 만들어주세요. 인상적입니다.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호남행에서는 저렇게 호소도 했지만 사과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마법의 효과를 일으키는 게 사과입니다. 소리입니다. 아하.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사과라는 특히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막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이제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사과를 또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과거사긴 하지만 조카 데이트 폭력 변호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유가족에게 이제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이제 사이다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속 시원히 뭐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도 좀 사이다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눈물과 감동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꼬집어서 이건 통렬하게 사과한다고 해주셨으면 네. 뭐 혹시라도 조금 오해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훨씬 더 호응을 얻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건 사이다 사과에서 진솔한 사과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3박 4일 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눈에 띄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장유미 변호사님, 어머니, 회초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사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당의 후보들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만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텃밭, 집토끼 이런 식으로 호남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이다. 나를 키워주고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해준 것은 그 기반이 호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는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회초리를 내려달라. 민주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호남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 조금은 이채로운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재명 그러면 최정화 기자님 그렇게 당선되라고 하지 말고 저를 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호소법도 특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에서 있었던
그 발언이 저는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의 이 양무호남 시무고가라는 이 말을, 이 문장을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라는 문장으로 풀이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단선대라 하지 말고 당선을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저렇게 호소, 사과 하면서도 이것도 빼놓지 않았어요. 빼먹지 않았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들을 보면 그 집단이 사실은 이 전두환의 후예들이거든요. 소위 민정당. 민정당의 후예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그 민정당이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입니다. 복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시대로 되도록 합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아마 마지막에 무당은 이 손바닥에 새겨졌던 그 왕자, 임금 왕자를 빗대서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그때 무속신앙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눈에 띄는 건, 귀에 들어오는 건 국민의힘을 두고 민정당 전두환의 후예라고 일단 칭했습니다. 이 후보가 26일 목포행 메타버스 유튜브 생방송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하는 길에 진행한 이 방송에서 저한테 온갖 음해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 전두환의 후예들, 소위 민정당의 후예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정당의 후신들이 지금 다시 권력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옛날식으로 하면 발악한다고 해야 한다고 강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아하, 상당히 거센 이 센 발언, 표현이 세요. 수위가 민정당 후예, 전두환의 후예다. 모르긴 몰라도 한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도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정치권과 언론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복수혈전에 사로잡히는 세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복수혈전에 미쳐있는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거냐. 아직도 독재와 반독재 프레임으로 표를 얻어보려는 노력이 측은하다. 이런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네. 사실 뭐 복수열전하면 예전에 이경규 씨가 만들었던 영화 제목인데 뭐 이경규 씨가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영화 제목이 나왔네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이 줄을 이을 것이다. 아마 그걸 복수열전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공세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장유미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세 가지 산무라 그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뭡니까? 네, 이 산무란 일단 무식입니다. 말 그대로 무식하다는 건데요. 예,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무능은 이 윤석열 후보가 보통 대통령이 다 잘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잘 쓰고 용인술에 능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도 나왔어요. 그랬었죠. 연장선상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다 시키겠다는 거 그게 바로 무능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판 지점인 거고요. 네. 또 무당은 이게 당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무당, 무속인을 지칭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상한 스승님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냐. 이른바 이렇게 무식, 무능, 무당의 산무 후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산무고 장윤미 변호사님 자기는 그럼
반대로 무슨 후보예요? 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삼실 후보라고 또 본인을 뭐 셀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세 가지 실이 있다는 겁니다. 실력, 그리고 실천, 실적이 있는. 그러니까 본인 캠프 슬로건처럼 이재명은 합니다에 부합하는 어떤 실적과 행적을 보여온 정치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나름대로 운율을 잘 살렸네요. 윤석열 후보는 삼무, 나는 삼실. 이런 난 더 낫지롱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공세를 듣고 가만히 윤석열 후보 측이 있었을 리는 만무한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산무의 원조는 이 후보다. 여기서 산무는 무법, 무정, 무치라고 표현합니다. 법이 없다, 정이 없다, 수치심이 없다는 의미인데 특히 무치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단군 일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 수치심이 없다는 뜻으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울러 이 후보가 스스로 삼실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비판에 나섰는데 신인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음주, 음흉, 음지의 삼음 후보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측의 설전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야, 나름대로 말의 운율을 살려서 이렇게 대꾸가 되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렇게라도 공세를 취하는 건 그래도 이 좀 양반 신사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간혹 가다 보면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송구하고 시청자분께 송구하고 민망할 정도의 거센 표현을 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양측의 어떤 뭐 선대위 쪽, 뭐 대변인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표현보다는 그나마 나은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최정화 기자님, 이재명 후보는 호남행 이 3박 4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뭐 복수열전에 사로잡혀 있다, 발악한다 이런 표현인데 정작 그러면서 자기는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전남 순천에서 이 연설을 진행하던 도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배신자 윤석열을 박살을 내달라라는 아이고. 좀 센 발언을 그러네요. 하게 됩니다. 질문이 센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에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라면서요. 순천, 호남,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 그리고 청년이 가진 문제와 기성세대의 문제 등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보복을 하고 옛날로 후벼 파냐라면서 우리는 보복 안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사람, 퇴행이 아니라 전진하는 미래 세력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매주 갑니다만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들은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다른 지역보다 하루 더 늘려서 3박 4일 이동거리만 해도요. 나흘 동안 1,300km를 종횡무진하고 다녔어요. 그만큼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오늘까지 잔뜩 이 기운을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운을 받고 왔지만 김유진 아나운서 뭔가 난감한 문제는 맞닥뜨려야 된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네,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호사로서 변호했던 사건 그 전력들 때문에 지금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후보가 선제적으로 사과도 했었죠. 자신이 변호를 맡았었던 조카의 살인 사건 이야기인데요. 조카가 과거에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가족을 해친 그 사건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말고도 2007년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때도 이 후보가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 이 후보는 다른 변호사와 가해자의 공동 변호를 맡았었고 이때 가해자의 음주 감형 변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2006년에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변호를 했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일가 친척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변호사였다. 그래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007년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아마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구속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렇지만 첫 재판 전에
이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선임된 변호사가 김모 변호사와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2차례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진 심신미약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합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을 온전히 담당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당시 변론을 했다기보다 배석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한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선임되었던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서 누가 주도한 변론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들으신 것처럼 공동 변호인이었지만 사실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이름만 올렸고 그 공판 법정에도 배석만 변호인석에 배석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해석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변명 그리고 앞서 애초에 SNS에 올렸을 때는 자신의 조카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살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재명 후보가 이 조카의 살인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병준 선대위원장은요, 어제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냐. 이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라고 굉장히 날선 발언을 하고요. 네.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양수 국민의힘 이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요, 그제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조카의 교제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고 또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또 다른 조카의 그 변호를 또 했었고 네. 또 이재명의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또 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등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오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더욱 피할 수 없는데요. 이 심상정 이 후보 같은 후보는, 경우에는요. 이재명은 또 다른 교제 살인을 변호를 했고 또 한 번은 조카 일이라 할 수 없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치자. 하지만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내려놔야 할 것이다라고 아주 냉철히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애초에 이재명 후보는 SNS에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뭔가 이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뭐 의도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결과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실을 알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뭐 살인자 집안이다 이렇게까지 사실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도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후보가 변호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족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이게 또 어느 시대의 연좌제냐 이건 매우 비열하다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반격이 있었고요. 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흉악범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변호사의 임무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테면 살인자를 변호하면 살인 변호사라고 하냐.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뭐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사람을 치료한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의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네. 이제 직업윤리 측면에서 반박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양쪽 이 선대위는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흉악범, 이 조카 흉악범 살인 그 변호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일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통 행보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허벌나게 많이 와부르셨네요. 이 장흥이 확 뒤집어져 부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 돈이 상품권이 계속 들어오니까 왔다 이거 좋은 거 더라고요. 예. 왔다 이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요새 찢었다가 이게 유행인데 댓글 뉴스 이재명이 혼신을 다하는 투혼으로 이 시대를 찢었다. 요새 찢었다는 말이 좀 이상한 다른 뭐 색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근데 쿨하다 최고다 그 무대를 뒤집어 놓았다. 그런 장악했다. 장악했다. 네, 압도적으로 장악했다. 압도적으로 해냈다. 글쎄요, 알았으면서도 재차 확인받고자 이 찢었다. 요즘 유행하는 이 표현을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알고는 정말 만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혼신을 다하는 투혼으로 이 시대를 찢었다. 이런 댓글을 직접 소개하면서 이 찢었자가 무슨 내용이냐, 무슨 의미냐 이렇게 되차 묻기도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무대를 장악하고 압도적으로 해냈다는 의미다라는 내용을 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게 어찌 보면 신조어 같은 거잖아요. 좀 젊은 층에 다가가려는 모습,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 호남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경북 안동 태생인데 호남을 찾은 만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좀 다소 어설픈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또 앞서서 이 선풀 앞서서 악플이라고 해서 좀 다소 불리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바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 내용도 직접 골라서 읽으면서 좀 인정하는 그런 쿨한 모습도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호남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는 동안 이분도 아주 바쁘게 나날을 보냈다면서요. 누굽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바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입니다. 이재명 후보랑 같이 있을 때는 꼭 손을 잡던 김혜경 씨가 단손으로 혈혈단신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요. 김장 봉사를 했다고 나타나는데요. 김장을 무려 배추에 속을 절이고 박스에 넣는 작업을 했는데 6,600kg이나 되는 대박 김장을 했다 사건. 그럽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머리 헤어캡을 쓰고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던 분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솜씨가 있다, 손이 재빠르다고 칭찬을 마구 했다 그러고요. 알아본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기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6일 날 김장봉사를 한 이후에 28일 날에는 남해 성담사에 낙성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바쁘네요, 진짜. 네. 예, 절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뭐 지지자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불심잡게 나섰다랍니다. 정치인들의 종교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기불릭입니다. 기불릭이 뭐예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입니다. 이번에는 절에 가셨지만 곧 교회와 이제 성당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곳곳에 찾아봐서 민심을 잡는 건 참 좋은데 네. 신도사는 건 좋은데 제발 스님 그리고 목사님 네. 그리고 신부님 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신도들에게 호소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건 유권자의 몫입니다. 네. 김혜경 씨는 사실 동선이 정말 바빴어요. 동선으로 치면 진짜 많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남편인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호남 갔다가 다시 엇갈리게 서울 와서 김장봉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내려갑니다. 호남에. 그래서 이런 장면까지 연출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둘이서 손잡고 걸으면서 낭만적으로 한번 저도 여수 밤바다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거의 틀렸습니다. 네, 우리도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여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쁘게. 삼박 4일 호남행에 공을 들였던 이재명 후보. 오늘이 호남행 마지막 일정인데 사실 그 마지막 날짜 중에서 마지막 일정 이 종착지가 전남 영광이랍니다. 전남 영광. 왜 말씀을 드릴까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라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 순회의 통상적 일정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저희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이제 호남, 전남, 광주로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사전에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어서 뭐 아쉽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는 후보와 선대위가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도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님 그 3박 4일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중점으로 응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3박 4일 일정에서 동행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원하는 만치 지지율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이 호남이고 또 경선 과정에서 열렬히 환호를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원이 좀 절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3박 4일 일정을 잡으면서 어떤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미리 어떤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뭐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일정에 있어서 이 행사에는, 이 호남 일정에는 동행하지 못했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어떤 입장이긴 한데요. 또 영광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뭔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에서 호남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에서 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알려왔는데요. 영광을 지금 방문했대요. 영광에서 영광굴비 한 두릅을 샀대요. 두릅이 12마리예요? 12마리입니까? 두릅을 샀는데 그거 사고 나서 그랬대요. 영광굴비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영광도 생각하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또 표심에 호소했다고 하니까 이후에 혹시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 공을 들인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곳을 찾았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어제죠.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 청년층을 공략하기에 나선 건데요.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유능한 그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제 모습이에요.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정화 기자님, 토요일 날은 아예 안 움직이고 집에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아닙니다. 하루 전인 토요일에는요, 주일을 맞아서 이제 편안한 차림으로 미술 전시회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내 청년 작가 20명의 작품 80여 점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젊은 작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관람한 청년, 어린이들과도 교감을 나누며 청년층에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는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을 하면서 이 미술에 대한 조예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포르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글쎄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열 후보 얘기대로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같이 왔으면 그날 언론 대박 났을 거예요. 네. 그렇죠. 김건희 씨가 워낙 좀 베일에 쌓여 있기도 네. 하고 좀 언행을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청년 작가 특별전이 마스크레이드전을 하면서 했는데 뭐 이곳이 워낙 김건희 씨가 루꼬르비즈라든가 뭐 굉장히 큰 대형 기획전을 많이 해서 친숙한 곳이기도 할 겁니다만 이곳이 아니어도 부인과 더불어서 수많은 전시회를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미술계 인사와도 이제 친분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얼굴이나 목소리나 그런 행보가 보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단순히 청년 전시회에 간다고 청년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진심으로 청년 문화 및 청년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장윤미 변호사님, 김건희 씨 언제쯤 등판한다고 연락 받으셨어요? 사실 등판할 거다. 지금 머리도 뭐 단발로 정리를 하고 곧 나올 거다라는 예고 기사 비슷하게 나온 것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주범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김건희 씨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등판하는 순간 정말 언론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어떤 본인 입장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어떤 이 입장을 그리고 언제 등판할지를 조율하고 있지 아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늘 첫 출발을 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첫 공식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한마디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게 나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는 나름 공을 들인 표현인데 이게 독재적 발상이라는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아침 첫 선대위 회의에서부터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독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윤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시키는 보여주기이지만 진심도 담겨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심, 좋은 의미의 표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보,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고 비판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도 할 것이다. 당과 입법부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 후보와 대비되는 자신의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선대위 회의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만 지방 가냐 나도 간다 하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같이 향한 곳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권을 간다는 건 알겠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바로 세종과 대전을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 날 2일차에는 충북에 들리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김병준 위원장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출마를 했던 지역구가 세종입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을 두고 이 부분은 선대위에서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김병준 선대위원장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려는 후보의 의중이 실린 행보구나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보인 차이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주말을 끼고 지방을 갑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근데 지금
주중에 행보를 지방행을 시작했어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출범부터요. 그런데 이 첫 행보를 윤석열 후보의 지방 첫 행보를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당직자가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인데요. 주요 선대위 멤버인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뭐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몇 년 사이 수많은 패싱 나왔는데 지금 이준석 패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좀 이간질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이준석 후보가 당 후보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젊어졌고 신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언행에 좀 이런 차이들도 좀 있었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에 이수정 당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절대 안 된다 해서 뭐 있지만 충분히 의논이 가능할 텐데 많은 뭐 곳에서 언론 매체라든가 허다못해 뭐 아주 극보수 유튜버 측에서도 양쪽을 다 비난하는 거 있기 때문에 제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와 당대표가 좀 먼저 소통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좀 걸어서 일정 알려주십시오. 저도 바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셨으면 패싱 논란이건 이간질 논란이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든지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도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뭔가 깨름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영입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 떡하니 선대위에 합류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후보가 결심하면은 당연히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일단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연락이 왔었고요. 여성 정책 쪽을 도와달라, 아동 인재, 여성 쪽 전문가 다 해서 도와달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이게 지금 맞는 선택인가 고민을 좀 해보고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을 할 생각은 일단 제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합류를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명의 이 공동 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게 한 지난주에 한 보도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장유민 변호사님 이수정 교수 합류에 대놓고 반대했잖아요. 예, 완전히 대놓고 반대했고 그 이유는 당의 정책 방향성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보면 범죄 심리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조력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젠더 정책과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층이 2030 남성으로 대변되는 층이다 보니 뭔가 젠더 이슈,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상징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패싱 논란, 지금 이준석 대표 본인도 저런 표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끔하게 한 소리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원한 소신 발언으로 2030 청년층의 지지를 받은 바 있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26일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이 정당의 모든 것은 당 대표를 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당 대표를 패싱하고 당 대표를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 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정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 패싱에 대해서 혹시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을까요? 뭐 뉴스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른바 이 이준석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 본인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 부인하는 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일단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작이니까 기자들한테 인사를 드린 것이다. 이 기자 네. 간담회는 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후보한테도 간담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도요. 패싱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소리 높여서 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연령의 문제는 아닌데 당대표가 어쨌든 그리고 본부장 중에서도 홍보 6개 본부장 물론 김성태 전 의원이 그만뒀으나 지금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5개 본부장 중에 홍보 미디어 본부장 왜냐하면 후보의 지방 일정을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 이준석 대표가 몰라서야 되겠느냐 이거 좀 이상한 국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보세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당대표면서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 후보의 지방 일정을. 어쨌든 나이가 어리다고 패싱하려는 것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오히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논평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김병준 위원장의 원톱 체제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은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다 이런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속감 문제가 아니고 또 프리미엄, 정권 이런 걸 모든 걸 다 얹어서라도 더 큰 공을 들여서 좀 모셔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은 김병준 위원장 원톱 체제를 공식화하고 오늘 출범했어요. 그런데 앞서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몇 차례나 고사한 김종인 전 위원장 앞서 선대위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윤 후보 주변에도 좀 문고리 3인방처럼 좀 후보 눈을 흐리는 좀 그런 사람들도 덜어 보이시는가 보군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발언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멀어진 게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박선배 변호사님. 우선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권 변호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만찬 회동을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린 세력들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협상 결렬을 반기는 이들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만이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을 상황이라 맹공격을 퍼부었던 민주당은 터져나오는 환호를 애써 참고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던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물망에도 올랐던 권 변호사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기라도 한 걸까요?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하고 진주공 교수 동료 변호사님 이렇게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 문제라 제가 거기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제원 의원님이 여전히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무슨 캠프
저 선대에 비해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까지 들은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것을 음해라고 규정하고 적극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막후에서 선대 인사를 좌우지우지도 하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건 참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뭔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